같이 사도신경 신앙법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298페이지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을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아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드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느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금으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리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줌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두려워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들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오후에 좋은 번역이 쓴 철로역정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로역정을 세부적으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좋은 번역이 철로역정이 쓴 그 시대의 그 문화 배경, 또 영국의 문화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문화 이해에 있어서 중세 때입니다. 오늘날의 영국 본토를 이루는 브리튼이라는 섬의 원주민들인 바로 브리트니 사람들, 바로 이 브리트니는 오랫동안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놓였습니다. 5세기에 튜턴인, 앵글린, 섹슨인 등의 게르만 민족이 유럽 대륙으로부터 침입하여 앵글로 섹슨 왕족이 탄생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언어는 현재 영어, 잉글리시와 매우 거리가 먼 것으로서 앵글로 섹슨어 또는 고대 영어라고 불립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작품은 베어울프, 이 베어울프로 일컬어지는 영웅 서사시입니다. 민간에서 구전되어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오다가 8세기경에 현재와 같은 형태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젊은 시절에 저수지 늪 속에 살아가는 그 괴물을 퇴치하고 노병에 이르러서는 다시 양용을 죽였지만 그 자신도 숨겨간 용감한 왕, 이 베어울프를 주인공으로 한 대서사시입니다. 황량한 자연을 배경으로 기계 높은 무용 정신과 군신의 애정을 묘사한 이 긴 장시는 게르만적 정신이 전형을 이루었습니다. 나타냈습니다. 이 작품의 기조를 이루는 것은 북유럽계의 이기주의이지만 그리스도교적인 사조의 합류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사조가 엇갈리는 가운데 성경을 주제로 한 몇 가지 종교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066년 북프랑스의 노르망디궁 윌리엄이 영국을 정복하게 되자 프랑스어와 프랑스 문화가 도입되면서 중세 영어에 의한 영국 문학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중세 영국은 유럽과 문화적으로 일체성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그 중심을 이룬 것은 교회와 궁정이었습니다. 수도사이며 종교 시인으로 이름 높은 매닝, 이 매닝은 1264년에서 1340년에 살아간 사람인데 바로 이 매닝은 어린 딸의 죽음을 슬퍼하는 아버지의 비탄을 다룬 진주를 남겼는데 그것은 매우 감동적인 종교시였습니다. 중서부 지방의 방언으로 쓴 윌리엄 랭넌트, 이 사람은 1330에서 1400년인데 바로 이 윌리엄 랭넌트의 두이시 농부 피어스의 환상은 14기 후반의 작품으로 전해지는데 중세 문학의 큰 특색을 이루는 우의적 알레고리칼한 그런 작품으로서 깊은 신앙을 읊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교회나 사회에 대한 예리한 비판도 암시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 궁정 문학은 로망스가 그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로망스 문학의 중심인 이 프랑스는 중세 3대 로망스 책의 하나인 아서왕 전설을 영국에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이윽고 멜러리에 의해서 산문 작품으로 집대성되어서 아서왕의 죽음으로 1485년에 발간되었습니다. 궁정 시인이며 중세기의 영국 최대 시인으로 일컬어지는 초서는 프랑스의 로망스 장미 이야기 13세기를 번역하였으며 같은 시대에 이탈리아 시인 페트라카와
작가 보카치오에게서 커다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영국 중세 문학의 상징적인 존재이지만 말년에는 외국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그와 같은 결실이 곧 14세기 말에 쓰인 캔터베리 이야기입니다. 이 캔터베리 이야기 작품에서 다뤄진 이 인간에 대한 폭넓은 관찰이나 풍부한 유머는 이후 오랫동안 영국 문학의 특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15세기에 들어와 이와 같은 정신풍토에 입각한 여러 시인들이 나타났으며 이 시기에는 종전에 볼 수 없었던 그 시대의 민중 문학으로서 발라드를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발라드라는 용어가 음악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 문학에도 발라드 이 문학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르네상스 시기입니다. 16세기에는 튜더 왕조가 다스린 기간으로 중세적인 봉건제에서 벗어나 근세적인 바로 중앙 집권제를 지향하는 정책이 추진된 시대입니다. 또한 이 시기는 사조사적으로 르네상스기에 해당하여 휴머니즘이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교도적인 그리스 로마 시대를 지향하며 인간적 가치의 고향을 목표로 하는 운동이었으나 그리스도교와 모순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휴머니스트의 목표를 크리스찬 휴머니즘의 확립에 두었습니다. 1516년에 유토피아를 쓴 토마스 모어는 이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16세기 후반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치세로서 문운이 융성한 시기인데 이처럼 문해의 꽃이 일제히 피어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중세 영어에서 벗어나 완전한 근세 영어를 쓰기 시작하면서 그 언어가 지닌 젊은 유연성에 힘입은 바 컸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문해에서 주류를 차지하는 것은 바로 운문입니다. 에드먼드 스펜서는 대표작 페리어 퀸에서 엘리자베스 왕조 시대의 시인답게 플라톤적인 연애 사상과 또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인문주의 그리고 청교도주의까지 종합하고서도 마치 그 상호 모순을 개의치하는 듯 하였으며 자신의 작품에 관능적인 회화미와 해음적인 음악미를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문예를 대표하는 것은 운문극이었습니다. 종교극에서 출발했던 영국의 연극은 세속화의 길을 천천히 더듬으면서 16세기 중반까지 다다랐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사상적으로도 진폭이 매우 컸던 엘리자베스 시대에 이르러서는 국민의 연극적인 정열이 마침내 분출되면서 급속적인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1580년대는 대학 교육을 받은 지적인 극작가들이 많이 나타나서 선구적인 역할을 다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존 릴리는 궁정 희극을 집필하여 하나의 장르를 확립하였지만 가장 천재적인 활동을 한 사람은
시인 말로였습니다. 이 말로는 르네상스 정신의 구현을 이상으로 삼아 물심양면으로 끝없는 욕망에 사로잡힌 인물을 저기서 묘사하였는데, 비극 포스터스 박사에서 그 비극에서처럼 인간의 욕망에는 한계가 있으며 그것을 넘어선 자가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 지옥의 두려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로는 29살의 나이로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 뒤를 이은 같은 연배의 셰익스피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셰익스피어, 이 셰익스피어는 1564년에서 1616년에 살았는데, 바로 이 셰익스피어에 의해서 엘리자베스 왕조 시대의 연극은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인간 심리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극적인 긴장, 거의 이상적이라 할 만큼 완숙된 시적 표현 등은 어느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경지에 다다랐고, 그의 걸작은 연극 형식의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세 번째로 청교도주의 시대입니다. 이 청교도 시대는 17세기에 들어서자 곧 스튜어트 왕조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비극들은 이 시기에 썼으며 그의 후배들 가운데서도 뛰어난 극작가가 나타났지만, 이전에 희극에서 볼 수 있던 당당한 정렬은 차츰차츰 자취를 감추고 그 주제는 심각해져 어두운 분위기가 간돌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은 데카당스의 조짐이었습니다. 그 연극을 최악으로 여기는 바로 청교도 세력이 정계를 주름잡게 되자 1642년에는 모든 극장이 폐쇄되고 49년 청교도들은 찰스 1세를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17세기 전반기의 영국 문학에서 주목되는 것은 형이상시입니다. 인간과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관찰을 기발한 표현으로 노래한 시이고, 또 재미있는 착상과 더불어서 구어적인 리듬이 신선한 매력이 되었습니다. 이 형이상 시인의 대표자로서는 존 던을 들 수가 있고, 또 이와 같은 시 작품이 쓰인 밑바닥에는 과학에 입각한 새로운 사상의 대도와 낡은 사상과의 대립관계를 충분히 조정할 수 없었던 당시 사상계의 혼미가 깔려 있습니다. 정치가이고 시인이며 탐험가이도 하였던 월트 롤리는 말하자면 그 희생적인 셈인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프란시스 베이컨, 이 베이컨은 과학적 방법과 실험을 존중하는 경업적 귀납법을 주장하면서 1620년에 신기관을 발표했습니다. 크로멜이 영도하는 청교도의 공화정부는 불과 12년 만에 붕괴되고 무너지고, 60년에는 프랑스에 망명했던 찰스 2세가 즉위함으로써 왕정 복구가 되었는데, 바로 이 청교주의에 대한 반동도 작용하는 가운데 프랑스 문화가 왕성하게 도입됨으로써 이전과는 판이한 시대가 전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에서 문단에 군림한 사람은 바로 존 드라이든입니다. 이 존 드라이든은 정치적 격동 시기에 살면서
당대의 권력자에게 영악한 절제이른 행동을 부인할 수 없겠으나 고전은 물론이요 당시의 프랑스 문학에 정통하여 그 자신은 고전주의 입장을 취하면서 시와 희극과 평론 등 각 분야에서 정력적인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 왕정 복고기의 문예 활동에서 하나의 특색을 이루는 것은 풍속 희극의 유행이었습니다. 상류 계급의 응접시를 무대로 유한층의 연애를 주제로 한 경쾌하고 담백 솔직한 대화로 도입한 도시적인 희극으로서 관객 또한 등장인물과 같은 상류층이었습니다. 이처럼 지난 시대와는 달리 연극의 주류는 상류 계급을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희극들이 상극이었다는 사실로 과격성을 배격하고 상식을 존중하는 시대 풍조와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이 드라이든의 영향으로 문단에 등장한 윌리엄 콩그리브가 이와 같은 극작의 경향을 대표하는 작가였습니다. 그러나 왕정 복고기를 프랑스풍의 기지 넘치는 희극이나 풍자문양이 성행한 시대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즉 이 시대를 통해서 청교도주의적인 종교 문화 또는 뛰어난 활동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대표할 만한 작품은 비국교파 목사 존 버년이 지은 바로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하는 바로 이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과 크로멜의 라틴어 비서를 지낸 존 밀턴의 여러 시 작품들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원죄와 인간의 타락을 주제로 한 서사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신라건과 복락원인데 이 신라건과 복락원은 인간에 대한 신의 의지가 올바른 것이었음을 증명하려고 쓴 작품으로 그 응대한 구상은 영국 문학사를 장시간 걸작으로 꼽힙니다. 네 번째, 고전주의와 소설의 융성입니다. 18세기 초에 20년간을 오거스터스 시대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운이 번성하였던 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귀한 것으로서 이 시기에는 이 성과 양식에 따라서 하나의 주준이 존중되는 고전주의가 영국의 문학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향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시인 알렉산더 포프였으며 문학자로서의 위대한 업적을 남긴 작가는 조나단 스위프트입니다. 그는 고전주의를 옹호하는 논설을 펴기도 했으나 그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한 것은 인간의 약점을 여지없이 폭로한 풍자 소설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직절 또 간결한 영국 고전 산문제,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걸리버 여행기입니다. 18세기의 영국 문학에서 특색을 이룬 것은 바로 소설의 성행이었습니다. 영국 소설의 발단을 어느 시점으로 잡을 것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의견이 부거하지만 1719년에 발표한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이 로빈슨 크루소, 이 로빈슨 크루소는 철저한 사실주의에 입각하여 사실을 존중하는 시민계급의 모랄을 훌륭하게 표현했다는 점에서 영국 소설가의 첫머리에 위치하는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시민계급에 속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독서의 습관이 뿌리를 내려 소설은 마침내 이 문해의 주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또 서간체의 형식으로 여성의 섬세한 심리를 묘사한 세뮤얼 리처드스는 영국의 이 프랑스의 문학에도 큰 영향을 끼쳤으나 그 센티멘트즘에 반발하면서 가식 없이 인생을 희극적으로 묘사해 나간 바로 헨리 필딩과 같은 작가도 있었습니다. 또한 고전주의가 풍미한 시대에 감정생활을 중시하고 소설을 순수한 예술적 산물로 보았던 로렌스 스턴은 일종의 기서로 일컬어진 바로 트리스트럼 샌디의 생애와 의견이라는 그런 책을 발표했는데 이것을 극히 현대적인 작품의 소설 작품으로 평가하는 비평가도 있습니다. 18세기에는 과거의 영국 문학을 되돌아보면서 그것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한 시대로서 문예 비평 활동이 왕성해지고 또 평론을 게재하는 잡지도 많이 발간되었습니다. 비평가로서 정상에 있던 이 세뮤얼 존슨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아주 공정한 감수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18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고전주의에 대한 반동 현상이 곳곳에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바로 고딕 소설로 일컬어지는 괴기 작품의 유행에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낭만주의를 부흥시키려는 주요 무대는 시단이었습니다. 18세기 말 낭만주의의 발흥은 바로 유럽 전체를 휩쓴 현상으로서 프랑스 혁명과 같은 정치적 변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워즈워스와 또 콜리지의 공조, 서정 가요집이 나온 1798년은 영국의 낭만주의 문학에 있어서 기념할 만한 해가 되었습니다. 시는 일상생활의 주제를 일상적인 언어로 읊는 것이다 라고 내세운 이 책의 서문은 바로 낭만파 시인의 선언문이라고 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낭만주의의 전반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존 버너는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써서 많은 이들이 읽게 되었습니다. 19세기 초엽의 시단에는 우리가 잘 아는 바이런,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다닐 때인가 저희 큰누님 권사님이 직장에 다니면서 책을 많이 읽었는데 어느 날 집에 책을 많이 가져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책에 보니까 센터라는 그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고 또 바이런 시집 그 책이 있는 것을 보고 저도 그 어린 그 중학교 시절에 큰누님 권사님이 가져왔던 그 바이런 시집 많이 읽으면서 거기에도 좋은 내용을 공책에다 적어서 수시로 그것을 보기도 한 적이 있는데 바로 이 19세기 초엽의 시단에는 바로 바이런, 또 피비 셀리, 또 제이 키즈 이 세 사람이 나타났고 이 보수적인 사회에 반항하면서 혁신적인 자세를 취한 사람들, 낭만파 시인의 기수는 바로 셀리였습니다. 이들은 사랑과 아름다움을 주제로 많은 시를 읊었는데 청교도적인 시민계급에 반역하는 인간상을 그린 바로 바이런의 작품은 낭만주의 한 기조를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또한 낭만주의는 옛것과 먼 것에 대한 동경이 특색을 이루어서 중세 풍조를 부활시킨 작품이 많았습니다. 월터 스콧의 작품은 그와 같은 경향을 대표하며 문예 비평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쳐 윌리엄 헤즐릿이나 또 찰스 랭 같은 뛰어난 바로 비평가를 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가장 큰 존경을 받은 사람은 바로 셰익스피어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그가 불후의 존재로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는 이면에는 19세기 낭만파 비평가들의 활약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빅토리아 왕조입니다. 1837년 빅토리아 여왕이 즉위한 후 1901년까지 여왕의 통치가 계속되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산업혁명이 성공해서 영국이 강대한 공업국으로 변모하고 7개의 바다를 지배하는 대제국이 되었습니다. 중산 계급이 부를 축적하고 물질 문명이 발달해서 공리주의적인 윤리를 으뜸으로 받아들였고 일반 사회에서는 바로 낙관주의적인 풍조가 팽배했습니다. 이와 같이 형이하학적으로 유례없는 번영을 누리면서도 정신적으로는 공허하고 위선이 횡행하는 우려가 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학은 제가 문화를 전공하지 않았지만은 바로 이 문학은 마땅히 그 시대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소설이 오락정도로 인식되던 시대에 디킨스는 흥미진진한 일거리를 쓰면서도 사실은 처참한 상황에 처한 하층 계급의 애환을 묘사했습니다. 세컬이라는 사람은 상류층이나 중산층의 위선과 또 속물 근성을 제대로 그들의 허영을 풍조하는 지적인 소설을 썼습니다. 또한 19세기에 접어들자 수많은 여류 작가가 등장했는데 바로 제인 오스틴 또 브렌테 자매의 경우 그 작품은 결코 남성 작가들에게 뒤지지 않았고 특히 조지 엘리엇은 19세기 후반을 대표할 만한 지적인 작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빅토리아 왕조 시대의 대표적인 신으로는 테니슨을 들 수 있고 낙천적인 가운데에서도 고정화된 이 모라를 초월하고자 난해한 시를 쓴 우리가 잘 아는 브라우닝, 바로 이 브라우닝의 존재가 돋보일뿐만 아니라 종교신, 역시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알죠. 홉킨스. 바로 이 홉킨스의 정신세계는 현대에 깊숙이 연계되었습니다. 또한 시인 A. 아놀드. 이 아놀드는 비평가로서 오히려 더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현세를 구가하는 영국인의 지적인 편협성을 비판하면서 낭만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질서의 관념을 도입하여 비평의 궁극 목표는 교양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빅토리아의 시대 사전은 아직도 완강하였지만 이 문학의 세계에는 갖가지 반동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세속에 반항하면서 저항하면서 퇴폐의 길을 택한 역시 이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오스카 와일드. 이 오스카 와일드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드디어 영국에도 세기말이 닥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무렵 영국에는 극대국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이 연극은 18세기 이래 희극의 빈곤에 빠져서 연극계는 흥행사와
또 배우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말여 유럽 대륙에서 일어난 바로 예술극장 운동에 자극이 되어 상업극에 반대하던 반전등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주도한 것은 역시 우리가 잘 아는 버나드 쇼입니다. 아일랜드의 민족주의적인 연구운동, 바로 아일랜드 문예 부흥이 불길처럼 일기 시작한 것도 거의 비슷한 무렵이었습니다. 이 빅토리아 왕조 시대에서 에드워드 왕조 시대에 거쳐 토마스 하디, 또 헨리 제임스, 콘레드, 골주어지 등이 이 사람들의 소설가들이 활약하였는데 시대는 이미 20세기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20세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사는 21세기 바로 앞전 그 20세기 어떤 영향이 있는가? 바로 19세기에 영국을 청산케 하고 빅토리아 시대에 낙천주의 치명적인 타격을 가한 것은 바로 1914년에서 18년에 일어난 1차 세계대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인 T.S. 엘리엇은 전후세계의 정신적 황폐를 시로서 표현했고, 또 낭만주의 당금에 취했던 바로 예이츠는 현대의 가장 뛰어난 상징파 신으로 변신했습니다. 한편 소설에서는 행동의 이면에 잠재하는 심리를 추구하면서 이른바 의식의 흐름을 극한으로까지 몰고 간 바로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가 발표되었고, 인간에게 내재하는 이 본능에 초점을 맞춰 성을 생명의 근원으로 파악하려는 D.H. 로렌스의 작품들이 발표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채털리 부인의 사랑, 이 채털리 부인의 사랑은 1928년인데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전후의 이러한 혼란한 세태를 시니컬하게 묘사하면서 신비주의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한 올더스 헉슬리에도 약간 통속적인 서머신 몸의 이 주요 작품들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발표되었습니다. 1930년대에 들어서자 곧 나치즘이 대두하면서 유럽은 다시금 불안한 상황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식인들 사이에는 자경화되는 자들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윽고 좌파 우파에 대립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좌파 우파의 이 첨예한 대립이 있는데, 바로 이 시대에도 좌우파의 이 대립에서 비롯된 스페인 내란이 일어나자 영국의 젊은 문인들 사이에서는 인민전선, 그 인민전선파에 가담하는 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향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시인 오든이었습니다. 그러나 스페인 내란의 실상을 주시한 이 사람들은 점차 사회주의 및 공사주의 입장을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전 세계는 2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 속으로 말려 들어갔습니다. 이 전쟁이 바로 영국 문학에 끼친 영향은 매우 컸으나 그것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명백하고 분명한 사실은 현대의 작가들이 정치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점과, 또 종교적인 입장을 취하는 작가라 할지라도 그것은 도피가 아니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당당히 맞서는
필연적인 자세라는 점입니다. 가톨릭 작가 지 그리는 이와 같은 입장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1950년대에는 이른바 성난 젊은이들로 불리는 청년 작가의 집단이 출연해서 기성 질서에 대한 깊은 회의를 느끼면서 강력한 반항을 했습니다. 존 오즈번의 희곡이 커다란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 20세기 문학 비평의 전개에 있어 대학 교수의 공헌은 기대하며 잡지 스크루티니를 중심으로 케임브리지 학파, 이 케임브리지 학파를 주도한 F.R. 리비스는 영향력이 가장 큰 비평가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존 버년이 타락하면서 존 버년이 책을 썼는데 바로 그 책이 어떤 책이냐?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이 철로 역정은 지금도 많은 언어로 번역되면서 많은 이들에게 읽혀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나라에도 한글로 이 철로 역정이 여러 가지로 번역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또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신학생들도 역시 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오후 예배를 맞이해서 이렇게 철로 역정을 오늘부터 공부하게 되는데 바로 그 철로 역정의 본론에 들어가면서 그 시대의 역사적, 시대적, 문학적, 정치적 배경을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존 버년이 위대한 작품을 썼는데 그 작품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서론 공부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 세부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